인생만사. 순이 할머니의 슬픈 일생. 나는 순이 할머니의 눈물겨운 한평생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창살 없는 감옥인 양 어둠 속에서 희생만을 벗삼아 살아오신 고귀한 삶에 새삼 숙연한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진다. 시골 농촌에서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난 할머니는 불리우는 이름처럼 심성도 매우 고왔다. 안타까운 것은 집안이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였지만 당시의 어른들은 간혹 남존여비의 옛날 사상이 아직껏 남아있었기에 여자들이 집 밖으로 활동하는 것은 집안 망조라며 여자는 그저 집안 살림만 하면 최상이라고 캐캐 묵은 고정관념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공순이 할머니의 아버지이신 공재규님은 귀엽고도 이쁜 딸을 학교에 보낼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학교에 보낼 여력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 할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셨으므로 한글을 배우지 못하여 9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도록 글을 모르고 살아오셨다며 목이 메인 말씀을 하셨다. 순이 할머니의 살아오신 슬픈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평생을 희생으로만 살아오신 안타까움에 마음이 짠해지면서 우리나라 6.25 사변 후의 농촌 생활이 얼마나 각박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저 여자는 집안 살림이나 잘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살면 여자의 도리는 다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여자의 일생이라며 순이 할머니의 아버지는 딸이 어두운 세상을 깨고 나올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어려서 순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심성도 어찌나 고우신지 자나깨나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는 일밖에는 모르고 살았다고 하셨다. 이제 순이 할머니의 슬픈 일생을 어린 시절부터 적어보기로 한다. 한창 예쁘고 귀여운 순이는 이름처럼 성품도 곱고 행동하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또래들은 다들 학교에 가는데 순이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연약한 체구임에도 날마다 이웃집에서 심부름이며 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이웃집 어머님들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애도 봐주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며 아버지께 드릴 음식도 얻어오곤 했다. 게다가 아버지는 6.25 때 빨치산들에게 끌려다니며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몸져 누워 계실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집안 생활은 점점 힘들어갔다. 그런 탓에 아버지의 약값도 마련하기 어려웠고 그럴 때마다 순이는 이웃집 경애 할머니께 가서 어렵게 말을 꺼내면 경애 할머니는 순이가 너무 가여워 쌈짓돈을 있는 대로 모두 꺼내주셨다. 순이 나이 17세가 되자 여자의 몸매를 갖춘 복스런 처녀로 성숙하여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종종 혼담이 오르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뒷동네 한만호 어르신께서 순이네 집에 오셨다. 재교 있는가? 하는 소리에 설거지를 하던 순이가 얼른 나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침 일찍 어쩐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내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안에 계시느냐? 예, 아버지 지금 조반 끝내시고 한약 드시고 계십니다. 순이 아버지 공재규가 방문을 열고 어서 오게 마노. 그래, 어쩐 일로 오셨는가?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시게나. 한만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나 오늘 자네 여식 혼담 문제로 왔네. 혼담이라니? 우리 순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아니 이 사람 밤낮 누워있으면서 딸이 성숙해지는 것도 몰랐단 말인가? 하지만 순이는 우리 집 기둥인데 그 아이가 없으면 나 혼자 어찌 살겠는가?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네 딸을 데리고 있을 셈인가? 저쪽 건너마을 정덕칠이 말일세 그 집에서 논 서마지기를 준다니 자네 딸과 덕칠이 큰아들하고 맺어주면 어떻겠나? 아니 지금 나더러 내 딸을 논 서마지기에 팔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못해. 오해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만 생각해보게. 관연한 딸을 언제 보내도 보내야 할 텐데 자네 처지에 무슨 재주로 가마 태워 보내겠나? 덕칠이도 자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땅 서마지기를 주면서 데려가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말일세. 딸 고생 그만 시키고 부잣집에 보내서 호의호식하게 보내줘 이 사람아.
순이의 아버지는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이윽고 알았네. 나도 언제까지나 저 애를 붙잡고 고생시킬 생각은 없으니 저 애하고 얘기 좀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그래, 자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앞길이 창창한 딸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하기 바라고 내일 다시 오겠네. 하고 한만호는 방을 나와서 바삐 떠나가 버렸다. 문 밖에서 궁금하던 차에 순이가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엿들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버지 공재규의 부름에 방으로 들어온 순이는 아버지, 저 시집 절대 안 가요. 순이야, 내 심정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공재규는 딸 순이를 달래며 이해를 시키려 애를 쓴다. 순이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너도 너의 갈 길이 따로 있지 않니? 대답이 없는 딸에게 계속 말을 한다. 내 형편에 너를 꽃감아 태워보낼 능력도 없거니와 내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바깥 나들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잠시 침묵하던 공재규는 다시 말을 이었다. 게다가 덕칠이가 땅 서마지기까지 준다고 하니 나 혼자 사는 것은 됐다. 공재규는 크게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다. 순이야, 고생 그만하고 부잣집에 가서 잘 살아라. 아버지, 전 그냥 아버지하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순이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 자기 방에 가서 치마에 얼굴을 묻고 슬피 울었다. 순이는 일찍이 젖떨어진 후에 엄마를 잃고 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시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나도 없는 이 집에서 아버지 혼자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쌍하신 아버지,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 아버지시다. 나 혼자 시집가서 아무리 호의호식한다고 해도 아버지 혼자 고생하실 걸 생각하면 한시인들 마음이 편할까. 순이는 울고 또 울면서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약값도 제대로 다 못해드리는데 차라리 부잣집에 가서 서방님께 잘 말씀드리면 설마 아버지 약값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겠지. 그리 멀지도 않은 건너마을이니까 낮에 잠시 와서 돌봐드리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순이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그래, 가자. 내가 시집을 가는 것이 우리 집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고집하고 아버지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리라. 저녁이 돼서야 순이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억지로 기어나오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겨우 이 말을 하고 순이는 엎드려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냐, 순이야. 참으로 잘 생각했다. 재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뜻밖의 딸 순이가 시집을 가겠다는 결정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마저 되었다. 그동안에는 순이가 험한 일을 하면서도 짬짬이 벌어온 것으로 생활도 하고 약값까지도 충당을 해왔는데 앞으로 순이마저 없으면 어찌한담. 그렇지만 재규는 아침에 딸에게 한 말도 잊고 해서 태연스레 말을 이었다. 내일 만호가 오면 빠른 시일 내로 너희의 혼사를 성사시킬 테니 이 애비 걱정일랑 말고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의 엄마도 안심할 테고 너를 보낸 나더러도 잘했다고 할 게 아니겠어? 순이는 더 이상 대답도 못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한만호는 재규 나왔네 하자 순이 아버지 공재규는 문을 열고 어서 오게 만호 하고 친구 한만호를 반겼다.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앉은 한만호가 담뱃갑을 꺼내놓고는 한계피를 빼물고 공재규에게도 권하자 나 담배 끊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네. 그러자 한만호는 혼자서 담배를 피워가며 그래, 결정했나? 결정은 했네만 저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루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수척하더군. 마음이 너무 아팠어. 모든 걸 다 체념한 사람처럼 어제 저녁 내 앞에 와서 울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 왜 안 그렇겠나. 어려서 지엄이를 잃고 커가면서 줄곧 자네의 버팀목이 되었던 대견한 앤데 저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게야. 그러게나 말일세. 워낙 속이 깊은 애니까 어떤 뜻으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덕칠이가 우리 애를 많이 위해주면 좋겠는데 그
그야 여부가 있겠나. 덕칠이는 마음이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일세. 그런데 언제쯤 혼사를 치르면 좋겠나. 덕칠이 얘기가 해동이 되고 나면 일처리라 여러모로 바쁠 테니 해동하기 전에 빨리 치렀으면 좋겠다더군. 그래, 그것도 맞아. 부잣집들이야 입춘하면 바빠지지. 두 사람의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순이의 혼사는 빠른 시일 내에 치르기로 덕칠이 친구한테 통고하기로 하고 만호는 순이네 집을 나갔다. 이윽고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설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내로 혼사를 치르자는 것이었다. 해서 결국 양가의 합의로 섣달 초여를 날로 혼사 날짜가 정해졌다. 공재규의 마음은 딸의 혼사가 임박해오며 마음이 바빠지는데 딸 순이는 벼랑 끝에서 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듯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시집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고 오직 혼자 계실 아버지의 걱정뿐이다. 마치 앞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천만길 물속으로 뛰어든 효녀 심청이를 따르듯 노는 서마지기에 팔려가는 자신이 인당수가 아닌 그 어떤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캄캄한 앞날이 한없이 두렵게만 느껴진다. 과연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우실지 웃으실지 알아볼 수 없으니 순이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마침내 보름 정도 지나자 순이네 집엔 함진아비가 들어오고 곧 이어 사흘 후에는 간소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되어 땅 문서가 공재규에게 전해지고 순이는 정덕칠의 큰아들 정한철을 따라 아버지 공재규의 곁을 떠나야 했다. 땅 문서를 받아들고 금쪽 같은 딸을 떠나보내는 공재규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듯 무너지고 있었다. 순이야, 잘 가거라 하며 공재규의 떨리는 말과 함께 양쪽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애비 생각일랑은 추호도 하지 말고 시부모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고 사위 정한철에게도 착하고 불쌍한 아이네, 잘 부탁하네 하면서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다. 신랑 정한철은 어차피 땅 서마지기에 신부를 사서 데려가는 입장이라 별로 고분고분하지가 못했다. 이를테면 장인 공재규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신부 차림으로 쪽두리를 쓴 순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아버지, 진지 꼬박꼬박 잘 드셔야 해요 하며 아버지를 뒤로 하고 떠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이며 눈물이 앞을 가림에도 운명의 여신은 야속하게도 순이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한편 정덕칠 집은 동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신랑 신부를 맞아들이고는 저녁 늦도록 꽹과리를 치며 잔치상이 차려졌다. 하루 해가 지고 밤이 다가오자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면서 시끌벅적하던 잔치 분위기는 쥐 죽은 듯 고요한 정막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침내 신방이 차려졌다. 그러나 순이는 혼자 떨어져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남몰래 혼자 줄곧 울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신부의 옷을 벗기던 신랑이 혀를 차며 머리를 내두르기 시작한 것은 얌전한 새 신부의 손을 볼 때부터였다. 곱디 고아야 할 17살 새 신부의 손은 나무꾼 손인 양 거칠고 게다가 군데군데 터지고 갈라진 것이 잠시만 보아도 혐오스럽고 새 신부다운 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상황인즉 순이는 날마다 이웃집 거친 일을 해왔고 품삯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 약값이며 생활비를 대느라 자신의 거친 손에 발을 구리모 한 통 살 여유도 없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아줄까? 그저 일만 열심히 하니까 일 잘한다는 소문만 이웃 마을까지 퍼졌고 정덕칠이도 이런 소문을 듣고 머슴으로 일꾼을 들이기보다 억순이로 소문난 순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게 아닐까 해서 일을 시킬 목적을 앞세워서 춘3월 봄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친구 공재규의 딸 공순이를 노는 서마지기에 사서 데려온 것이었다. 신랑 정한철은 신부를 거들떠보는 것도 싫어지면서 신부는 버려두고 혼자서 따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그 후 밤이면 밤마다 한방에는 자면서도 신부에게 말 한마디 안 붙이는 신랑 정한철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상황을 모르는 시아버지 정덕칠은 며느리가 1년이 다 돼가도록 손져볼 소식이 없자 차츰 며느리를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들 한철이가 영문 모르게 외박이 잦아지는 걸 보면서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순이는 시집온 첫날부터 줄곧 소방맞은 신세로 남편 정한철에게 말 한마디 붙일 기회마저 없게 되자 친정에 계신 아버지 걱정이 점점 더해갔다. 그래서 들에 나가 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서 잠시 아버지를 뵐 수는 있었지만 애초의 목적대로 약값은 한 푼도 들이지 못했다. 급기야 남편 정한철은 집을 나가 서울로 떠나버렸고 시아버지 덕칠이의 눈밖에 난 순이는 사는 것이 지옥이었다. 또 얼마 가지 않아 시아버지 정덕칠이 세상을 떠나자 정한철이 집에 와서 가산을 정리해버렸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순이가 일굴 땅맞이기만 남기고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3일 후 전보 한 통이 날아왔다. 정한철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었다. 순이가 급하게 현장으로 가보니 남편 정한철은 집을 떠난 후 다른 여자를 만나 살다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들과 살기 위해서 가산을 팔아 간 것이었다. 정한철이 죽자 아이 엄마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돈만 챙겨서 도망가 버리고 결국 두 아이는 공순이가 맡아 기르게 되었다. 비록 첫날 밤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몸은 썩지 않았으나 호적상에 이혼이 안 되어 있으므로 본처가 된 처지여서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때부터 순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다. 그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공순이가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갖은 고생을 하면서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살았음에도 큰아이 딸은 병을 얻어 죽었고 둘째인 아들은 자기를 낳은 친엄마가 아니라고 떠난 후 15년이 지나도록 영영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순이의 할머니의 한많은 과거는 대충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만 시집은 갔어도 아직 처녀의 몸이라면서 80평생이 넘도록 살아온 이풍진 세상이 너무나 한스럽다고 하셨다. 게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병으로 거동조차 힘들어 고생하시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수급으로 겨우 살아가시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소원을 물어보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소식 없는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울먹이셨다. 할머니는 요즘 손에는 늘 묵주를 쥐시고 바라고 기댈 곳은 오직 한 분, 하느님뿐이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